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길고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처는 국회가 추경을 내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당날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선대위의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깃발을 들겠습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대구와 이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이 감염병 사례로는 처음이라서 이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뭐 잘 했다고 봐요. 예. 예, 워낙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뭐 경제가 올스톱됐고요.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됐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이 좀 사전적인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요즘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굉장히 그 좀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더군요. 보니까 그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면 마스크를 만드는 의병 봉사단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 구청 강당 같은 데서 재봉틀 갖다 놓고 그 여성분들이 면 마스크를 막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직자들이 직접 또 통장, 반장들 통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그 마스크들을 전부 노약자들한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네. 중앙정부, 청와대가 사실은 이런 그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조치들을 좀 배워야 돼요. 지금 뭐 질본에 밥 차 가지고 가가지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자화자찬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에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은 들어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는 어찌 본다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뭐 집이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감염병 같은 경우 도대체 피해를 어디까지로 고르면 집계 기준부터가 애매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럼 이것까지 피해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피해만이 여기 피해 집계의 대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아주 애매한 부분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네. 정부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수준에서는 이걸 수습하기 어려울 경우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일단 그 차원에서 큰 취지를 살려갖고 선포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기준을 사후적으로도 도출할 거냐. 이건 좀 행정적 차원에서 좀 과제라고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유례가 없는 감염병 재난 속에서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은 이제 선포가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추경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추경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근데 규모를 두고 여야가 또 의견을 계속 맞서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또 이제 먼저 그러다가 뭔가 뭐 이게 그 또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또 이제 한참 늘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 야당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게 총선용 뭐 그러니까 세금 살포,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는데 저는 현장 이야기에 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정말 이건 저는 정파적 입장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언을 드리는 건데요. 반대를 해도 좋은데 반대의 논리가 좀 정교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설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지금 급하다라고 하는 게 비상식량이 급하다는 얘기잖아요. 비유를 하면. 근데 황교안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세금 솔포는 안 되니까 감세로 가자. 그러면서 법인 세율을 조정을 하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법인세라는 거는요. 이익을 낸 기업한테 거두는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기업이고 가게고 지금 도산할 일부 직전이어 갖고 비상 지금 링거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판에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이런 한가한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고, 하나만 더 심재철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걸로 해서 52시간제를 예외를 인정해 주자. 아니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고 알바 다 잘리고 이러고 있는 판에 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하자는 것은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도대체 무슨 엉뚱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야당의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야는 뭐 갈등을 빚는다고 쳐요. 지금 문제는 여당하고 정부가 맞서는 형태입니다. 여당이 그 정부의 경제 정책 그 최고 결정 책임자들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이 추경 규모 올려라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당이 정부 관료를 이렇게 압박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은 코로나 추경에 사실 좀 맞아야 돼요. 아무리 사태가 급박하더라도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또 영세업자들 또 이런 분들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무조건 그냥 소비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주자. 지금 이런 게 추경에 그 3조씩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마트에 가기도 꺼려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 쿠폰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거 현금성 살포라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게 코로나 추경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거 여당이 선거를 위한 그냥 또 포퓰리즘 아니냐 말이죠. 이런 예. 그 비판을 받는 거예요. 한 네. 말씀만 보탤게요. 그러니까 자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에 들어갔거든요. 몇백 조를 푼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연준이 얼마 전에 0.5%포인트 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이어서 간밤에 또 1%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로 가면서 양적 완화에 들어간다면서 7천억 달러를 푼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돈은 800조가 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경제가 폭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이 재정을 투입할 시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EU 같은 경우는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살아날 기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좀 띄워야 된다라고 판단을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관료적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네. 자기들은 책임 못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여당하고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거 맞아요. 논란 벌이고 있는 거 맞는데 문제의 본질이 정말로 필요한데 지금 그 돈을 안 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책임 뒤집었을까 봐 겁나가지고 지금 뒤로 빼고 있는 건자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료 전형적인 어떤 보신주의에 지금 빠져 있다. 이건 욕먹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그래도 답을 내놓는 게 아까는 이제 강하게 비판하셨지만은 지금 공장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는 네. 공장 빨리 돌아가야 되고 일을 못한 만큼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이거 좀 보류하자. 그다음에 금리 좀 내리고 그다음에 세금 깎아주고 이런 게 다 어려운 그 기업들 살리고 좀 더 그래도 경제가 좀 버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야당이 그런 거를 그 제시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근거가 있는 거죠. 아니, 이걸 비판하기는 아니, 어렵죠. 한 말씀만 예. 짧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게 옳으냐 그러냐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굶어 죽겠으니까 비상식량 내놔라 하는데 법인세율을 낮추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쌀농사 지을래 보리농사 지을래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인세율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세법 바꿔야 돼요. 세법 바꿔야 되고 그거는 1년 그러니까 기업이 1년 영업실적 계산을 해가지고 1년 다 한 다음에 나오는 종합 회계한 다음에 나오는 세금이에요. 그래요. 당장 급한 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인가요? 지금 환자로 따지면 긴급 수혈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중증 이상 환자가 있고 또 경증 환자가 있는데 우선은 긴급 수혈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맞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종배 평론가 볼 때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얘기는 환자로 따진다면 경증 환자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완전히 경제가 올수업됐습니다. 가게문 다 닫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 소비를 위한 소비 쿠폰이나 전 주민한테 나눠주고 네. 그다음에 소위 여당 그 광역 단체장들은 전 국민에게 지금 100만 원 나눠주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건 정책이 아니고 예. 정말 필요한 분들 자영업자들한테 이런 분들한테는 긴급 구호를 위한 그런 그 자금이 이 배당되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기업들도 도산하지 않습니까? 지금 줄도산이에요. 또 여행업 같은 경우에 또 관광업 같은 경우에 완전히 줄도산입니다. 이런 데는 그래도 세금 감면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 맞는 그래요. 거죠. 세금 네. 감면 저도 100% 동의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줄도산해 가지고 지금 무급휴직 막 몇 개월 이렇게 하고 있어서 노동자한테 그 지금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판에 52시간제 확대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게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한 말씀만 하고 끊을게요. 긴급 수혈이 필요한 판에 육식이 체질에 좋을까, 채식이 체질에 좋을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황교안 들면 대표는.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말이죠. 52시간 다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마스크 공장 52시간 지금 24시간 단축하는 거에 돌아가고 대해서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스크 공장이 딱 마스크 공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원자재 납품해야 되는 회사 있죠. 판매 또 유통해야 되는 회사 있죠. 이런 회사에 52시간을 딱 정해놓고는 못한단 아니, 말이죠. 거기 이미 24시간째 그것을 돌고 받아들여야 있다니까요. 되죠. 예외 인정해가지고. 그렇다면 예. 결국 이제 법인세라든지요, 52시간제에 대한 어떤 그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법인세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큰 기업, 대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란 어떤 프레임, 어떤 그런 어떤 틀 짓기가 좀 있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그렇습니다. 기회에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한 대 크게 맞은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전반을 살리기 위한 근로시간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 이런 거는 보류 내지는 완화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고집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 두 분 이야기 많이 두 분 충분히 하셨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요, 그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가 이 대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마치고 그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이 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들과 함께 다시 대구로 돌아가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이번에 안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국민의당의 이미지는 곧 안철수 당대표의 이미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의사 출신으로서 대구에서 보여준 그 헌신적인 노력은 네. 아무리 정치인으로서 한 일이지만은 저는 높이 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대구에서 보여준 봉사 정신처럼 앞으로 이제 정치도 좀 소신을 가지고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 평가에 동의하는데 혹시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혹시 그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요즘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 아닐까. 네. 이 말만 좀 보태겠습니다. 뭐 대구에서 의료봉사 활동하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정치가 있는데 감동의 어떤 범위, 폭, 속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김평론가는 약간 다소 미진하지 않은가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총선 3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D-30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데 미래통합당이 오늘부터 선대위 체제에 돌입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이 자신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저렇게 봐야 되나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뭐 영입하라고 시도하다가 또 안 되고 뭐 무산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본인이 나선 건가요?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건가요? 딱 아니, 그거죠.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그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겠다라는 이야기는 김종인 상임 선대위원장 영입이 무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 예. 두 번째, 김종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중량감 있는 다른 인물의 영입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맡는다라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맞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론적으로 계속 강요하셔요. 정치는 또 결과가 중요한 건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또 그저께서부터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제가 사실 강하게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제가 불출마한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런 소리 좀 이빠르게 하려고 사실 불출마한 겁니다. 네. 편하지 않습니까? 공천받을 일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요. 하지만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제 당대표를 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혁 이미지가 사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거는 저는 중도 포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강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최종적으로 그 상임 총괄
위원장인가 맡았잖아요. 잘한 일이라고 봐요. 네. 그 책임을 나눠질 생각하지 말고 당대표로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깃발을 들고 또 그 결과에 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됐고 그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격으로 이제 신세돈 그 숙명여대 교수죠, 네. 명예교수죠. 그리고 또 박형준 그 통합준비위원장을 이제 함께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영입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인 거 저도 100% 깔끔해요. 인정을 네. 하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 코어가 좀 석자인 것 같아서 지역구 운동하고 또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과제겠죠. 그 지금 제코가 석자라는 이제 표현을 쓰셔서 제가 이제 이어가자면은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제 시작해서 그 전후로 해서 여러 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또 미래통합당 공천 배제 의원들이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뭐 집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황 대표 이 공천 불복 인사들과 이 공관위를 향해서 또 경고성 멘트를 했고요. 이게 뭐 난관을 극복하면서 리더십이 좀 강화되는 국면인가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물론 종로에서 뛰어야 될 후보죠. 하지만은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 전체 선거가 자신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로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총괄 그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저는 뭐 맞는 일 지금 하고 있다 보고 다만 지금 이제 공천 불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냥 무소속 그 줄 행진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지금 이제 공천에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거는 늘 있어온 일인데 네. 이것을 무소속 그러니까 탈당 이후에 이제 무소속 출마하고 또 무슨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문석균 문희상 국회의장 그 아들도 또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는데 여든 야든 바람직한 그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저희 당은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그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양반이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그 결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개혁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는 좀 본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뭐 공천 불복을 하고 무소속 연대가 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먼저 계속 그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천 속의 태풍, 별로 의미도 없고 파괴력도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단순 비교를 하면 나와요. 2008년에 친박 연대가 떴고 또 김무성 당시 후보를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 2개가 있었는데 네. 그건 상당한 바람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2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는 공천 배제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뭔가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배제, 탄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국민한테 분명히 각인을 시킨 측면이 하나가 있고 예. 친이계에 의해서 친박계에 대한 이른바 숙청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박근혜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뒷배가 있으면서 살아 돌아오라는 딱 한마디. 이것이 결국 이 사람들은 박근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권자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정확히 가면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공천 배제된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아서 배제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첫째 없고 네. 두 번째는 당시 박근혜와 같은 뒷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힘을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이제 김영우 의원이 그 문희상 국회의장의 그 아들 문석균 씨의 그 뭐 민주당 탈당 이야기, 무소속 출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봐야죠. 네. 그다음에 어떤 본인은 분명히 어떤 포기 의사를 대중적으로 밝혔던 부분인데 어떤 자기 이야기를 번복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당의 결정에 불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네. 이거는 뭐 그 미래통합당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제가 볼 때는 추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유권자가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공천 불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명분이 다들 약해요. 그냥 억울하다 이겁니다. 거의 네. 내가 열심히 싸웠는데 억울하다 이거지. 내가 왜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그런 게 그렇게 선명하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어떤 국민들의 또 지역 유권자들의 그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
이게 굉장히 그 정의롭지 못해요. 네. 누가 봐도. 네, 그래서 이제 총선 이제 30일 남은 시점에서 그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 곳에서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에 대한 그 예상 지지율 조사가 오늘 뭐 이제 신문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종로, 뭐 동작을, 뭐 광진을 여야의 소위 말하는 이른바 큰 뭐 빅샷이라고 그러나요? 큰 인물, 네. 뭐 비중 있는 인물들이었는데 그 여론조사 좀 보셨죠? 네, 좀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서울에 사실은 그 관심 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종로, 동작을, 광진을.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종로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 황교안 50대 30 이렇게 좀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네. 뭐 지금 이거는 그 상당한 격차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작을 같은 경우는 나경원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높긴 한데 36.6대 민주당 이수진 36.2면은 이건 0.4%포인트죠.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우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광진을 같은 경우도 정치 신인인 고민정 후보가 44.5인데 1년 동안 여기서 거의 바닥을 훑었다라고 하는 오세훈 후보는 36.8%거든요.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른바 샤이보수층이 있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층이 있다. 이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선거 결과는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 섞인 전망이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민주당 강세가 더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민정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동작을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는 지금 세 번째 도전하는 거잖아요. 동작을 해서.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부진이라고 봐야 되죠. 엄밀하게 그래요. 얘기하면. 그 지금 총선 D-30일 선거 세 번이나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저는 뭐 30일의 표심은 끝까지 가나요? 그렇지 않고요. 대체로요? 저도 재선거만 3번이고 네. 지방선거하고 뭐 대선도 많이 치러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론조사 해본 적도 있고 여론조사를 당해본 적도 있는데 네. 저는 뭐 현역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말 참조는 하지만 저는 안 믿어요. 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전화 받을 시간 없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는 어떤 표본, 또 지난달인가요? 여론조사 표본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또 있었죠. 그래서 여론조사 그 기관에 따라서 그 설문 설문 여러 가지 배열이라든지 그 질문 그 형태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그 참조만 해도 된다. 그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에 30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정말 12번도 더 바뀝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뛰시면은 좋은 성적 나오리라.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은 맞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의 맞대결은 조사 의뢰기관 중앙일보사였고요. 또한 이제 정당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이거는 YTN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의뢰한 조사인데 여기에서 보면 1당과 2당의 지지율이 이제 수치가 좀 이따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면 또 무당층이 대략 10%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무당층이 10%면 이건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아닙니까? 오히려 낮은 수치죠. 사실은 그 선거를 30일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거의 무당층이 거의 피크점을 향해서 갔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하야 빠지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그래서 선거에 임박하면 무당층이 이제 최소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시점인데 지금 30일을 앞둔 상태에서 무당층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표심이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오히려 네. 저는 이게 맞을까 싶은 의아할 정도로 이거 수치가 낮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 이거는 제가 좀 믿어요. 왜냐하면 왜 선택적으로 신뢰. 아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무당층이 별로 없고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국민들 또 지역 유권자들도 만나보면은 정말 반으로 많이 나뉘었어요. 지금 나뉘었습니다. 네.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떤 당이 유권자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냐의 싸움이 아니라 네. 누가 더 유권자의 분노심을 자극하느냐, 누가 더 유권자, 국민들을 화나게 했느냐 가지고 이번 선거가 결판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야당은 정권 심판론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해 있지 않나. 그래서
무당층 10%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얼추 이해가 가는 수치예요. 예. 한 말씀만 그럼 예. 보태도 될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믿을 만한 여론조사라면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정당 지지율의 어떤 그 격차의 폭을 조절하는 것은 무당층의 이동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그 결과 10%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41.5 대 미래통합당 32.1은 상당한 격차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당층 10%가 나중에 마지막에서 어느 한 당으로 몰아주는 이런 현상은 거의 없어요. 네. 쪼개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사실 미래통합당한테는 이게 적신호지 청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근데 되는 이건 뭐 어느 당에 뭐 좋게 볼지는 그건 뭐 우리가 다 바라는 바대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과거 역대 선거에서도요 야당은 총선에서 한 달 앞두고 네. 이 정도로 그 높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네. 꼭 이런 때 누가 나타나 가지고 또 격한 발언들을 한두 네. 번씩 합니다. 네. 말 실수 분명히 해요. 네. 두고 보세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굉장한 그 회오리 바람이 그럼 불거든요. 맞는 여기 말씀이세요. 말실수는 뭐 조심해야죠. 그 여야 공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공이 다 나올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나올 수 있고 네. 선대위를 맡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번에 그냥 이번에는 이제 선거 유세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거의 SNS란 말이죠. 그러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격한 표현들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점점 다가오시군요. 튀기 위해서, 인지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당 전체에 이제 주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정치인 같은 경우는 방역용 마스크 말고 설화 방지용 마스크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무당층은 이제 뭐 한 여론조사에서는 줄어든 거로 이제 분석도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당층의 표심 좌우할 변수, 코로나19 사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비례연합 정당 참여 선언하면서 이 비례정당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정당들 얼마나 같이 함께 공조를 맞춰주느냐부터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순위에 어떻게 포진시켜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부터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수라는 이제 승패의 변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더 이상 비례 정당은 변수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그 비례 의석이 미래 한국당으로 쏠려가면서 여기서 결국은 원내 1당 2당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국 나눠 갖는 구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비례 정당이라고 하는 게 미래 한국당이든 비례 연합 정당이든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면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는 되지 않아 버렸다. 네. 결국 오히려 균형추가 잡히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연합정당 이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것도 또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정치연합인가 그쪽 세력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거 못마땅해 하더군요. 또 정의당은 또 빠져 있고 이제 민주당이 정말 그 추태를 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독서를 내뿜다가 네. 이제는 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응징을 하겠다 그러면서 가짜 정당이라고 저 비례 정당 가짜 정당이라고 막 고소 고발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가짜 정당이 아닌가요? 정말 이제 민주당이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이 추태를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도 창피하게 됐습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만들고 조용히 평가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큰 도둑이 작은 도둑 보고 정말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건데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의원들과 뭐 오찬을 했다. 뭐 연합정당의 뭐 파견 의사를 타진하는 자리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점심으로 봐야 제가 볼 될까요?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그 겸해 있다고 좀 네.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그 선거가 치러져서 정당 명부가 작성이 된다면 맨 위에 올라가는 게 민생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민생당 소속 의원이 19명인가 그렇거든요. 거기다 지금 미래한국당 6명인가 그렇죠. 미래한국당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제 현역 의원을 몇 명으로 둬서 어떻게 앞순위로 그러니까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과제가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안에서도 어떻게 했냐 파견은 그러니까 우리가 파견은 안 하겠지만 자발적으로는 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이 뭐 또 이제 그 의원님이 뭐라고 비판할지도 알겠지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근데 너무 웃긴데 여당이라 그런 용어를 씁니까? 무슨 공무원 파견하는 것처럼 뭔 파견이에요? 이게 파견이 그냥 그 꼬 죽이고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나는 파견이라는 표현을 접하고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파견? 예, 이 비례연합 정당에 대해서 정의당은 이제 불참 판단, 불참 의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그렇다면은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가장 의석수에 있어서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은 표,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는 게 정의당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합 비례 정당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표가 그 확보하는 의석수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를 이어왔었던 4+1 정치 어떤 공조 협의체 부분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해체가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 민생당한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 여부 입장을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민생당은 4+1 협의체 중에서 3을 점했던 그러니까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다 합친 당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4+1 협의체는 이 총선을 거치면서 해체 수순으로 들어갔다. 예. 근데 어차피 그거는 일시적 제휴 형태였기 때문에 21대 국회의 의정 과제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말 서로가 속고 속인 거예요. 그 4+1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제의 진 면목을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목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블랙 코미디예요. 예. 이거보다 더 웃긴 얘기가 없죠. 예, 저희 잠시 조국 전 장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뭐 문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고 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그 시점이 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점이란 게 뭐냐면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을 사퇴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네요. 네, 딱 사퇴 시한에 이제 그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한 거 이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뭐 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안 갈 거 아닙니까? 민주당일 텐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까지 결정이 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 여지가 없고요. 그거보다는 1차 아마 재판기일이 4월 21일인가로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인데 재판까지 현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기는 어렵다. 그게 대통령한테 누가 된다는 판단 때문에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만두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누를 끼치는 것 같아요. 여기 완전히 이게 출사표처럼 쓰고 나왔더만요. 보니까 역사와 직면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또 네. 촛불 시민의 명령에 거스른 세력을 뭐 좌시할 수 없다. 네. 아니 앞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의 그 심정이 아니고 어디 뭐 출정식 나가는 알겠습니다. 사람의 그 재판받는 것 자체가 출사할 수 같아요. 있어요. 예. 무죄를 확신하면. 예, 난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그러면 만약에 두 분 만약에 선거에 나간다면 네. 어떻게 말씀하실 거 선거 안 나간다면 어떻게 짧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강욱 이 양반이 선거에 안 나간다면 안 나간다면. 나가면 안 되고 나가도 질 겁니다. 예, 아니 선거에 비례대표로 나가는데 지구 말고가 어디 있어요? 지역구 후보도 아닌데. 근데 절대 안 나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더 이야기할 필요도 저는 지역구 없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비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뭐 비례대표 이름을 올릴지 또 재판에 나가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오늘 최강욱 비서관의 사의 표명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